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인간경비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부정한 강의 듣느라고 참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강의는 우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점을 살펴봤죠. 단일화 방안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경비업의 문제점과 전망,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거나 단일화할 어떤 필요성 또는 정당성,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 뭐든지 말이죠. 이 단일화 하려면 단일화의 어떤 명분, 필요성이 필요하죠.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분리 운영의 실익이 조금 적다. 우리나라 청원경찰제도는 사실은 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주요시설의 경비를 좀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도입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죠. 그러다가 이제 1976년도에 민간경비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76년도에 민간경비업,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청원경찰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청원경찰도 일종의 민간경비 일종이라면 이거 청원경찰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별로 없다. 원래 입법 취지가 굉장히 희석되었다. 물론 이 남북관계가 뭐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긴장된 남북관계는 계속 존재하는데 청원경찰 제도만으로 과연 이게 국가중요시설 지키는 것이 합당하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 제도만 뭐 좋다 보기보다는 특수경비원 제도를 조금 더 발전 보완해가지고 국가중요시설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청원경찰 제도하고 민간경비 제도를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단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첫째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분리 운영의 비합리성이죠. 분리 운영은 여러 가지로 교육훈련도 통일되지 않죠. 뭐 여러분 교육시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는 교육시간 다르고 일반 경비도 다르죠. 그 다음에 지휘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청원경찰법 시행령 19조 1항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에 바로 이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원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보수가 좀 적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보수를 많이 주고 민간경비원들은 보수를 적게 주고 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는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 상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단일할 필요가 좀 있다. 그 다음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은 일반 경비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보수교육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경비원들이죠. 일반 경비원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직도 많아요. 쉽게 뭐 경비원 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데 하다가 안 되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자주 이직됐다가 들어왔다가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들을 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합하거나 단일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1항은 경비업법을 폐지하고 청원경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하나. 두 번째는 반대로 청원경찰법을 폐지하고 경비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하나. 세 번째는 두 가지 법을 다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요.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가. 자,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경비법을 폐지하면은 좋은 점은 국가 중요 시설 경비를 청원경찰이 계속 할 수 있죠. 신분의 안전성이 좀 보장되고 보다 좀 전문성이 있고 장기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의 특성상 국가 중요 시설 경비에 있어서 일반 민간 경비보다는 조금 더 우월적 점이 있다. 좀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법을 폐지하고 청원경찰 제도로 바뀌게 되면 경비원들이 전부 다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니까 경비원의 자질과 임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죠. 근무 여건도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또한 존재하죠. 단점은 청원경찰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중요시설과 공공기관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데, 오피스텔 같은 데는 배치할 수가 없죠. 그런 일반 시설물에는 청경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남북의 긴장 상태,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과연 적합하냐. 국가 중요시설은 청원경찰이 있는데 과연 일반 시설물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어도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비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청원경찰을 배치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아마 제도의 도입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물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국가 중요시설은 청원경찰이 근무하면 되는데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전쟁은 제가 볼 땐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뭐 물리적 공격, 그 다음에 뭐 특작부대,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공격, 뭐 그 다음에 화생방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건데 부대원들이나 후방에 침투해서 후방을 교란시켜야 할 때 일반 시설물에는 아무런 경비원이 없다. 좀 문제가 되겠죠. 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파트 등에는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경비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국가 중요시설은 청원경찰이 있겠지만 기타 시설에는 청원경찰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물론 기계경비업체 정도 또는 특수경비업에 대한 그 파트에는 청원경찰과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타 일반 시설에 대한 시설경비, 신변보호경비, 호송경비 이런 데는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청원경찰 도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반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는 업체는 굉장히 사양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기계경비업자들도 사실은 이게 청원경찰을 바뀌면 좋은데 바뀌지 못하게 된다면 기계경비의 발전도 저희들 우리가 좀 상준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을 유지한다. 그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장소 자체가 대부분 줄어들어요. 당장 줄어들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 경비원들, 시호, 신기특에 있는 일반 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다 신분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죠. 또 청원경찰제도는 전 세계 유일한 제도고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보는 거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고 경비업법으로 간 것이 오히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청원경찰법은 62년도, 경비업법은 76년도에 제정됐죠. 민간경비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비업법입니다. 용역경비업법이죠.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경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변보호, 기계경비, 그 다음에 특수경비까지 다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화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청원경찰법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일반 시효, 신기, 특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 분야가 완전히 민영화되는 거죠. 청원경찰법이 없어지면 청원경찰도 일반 경비업 파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완전 민영화되면서 경비의 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경비 업무의 전문화죠.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에 민간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뭐 일반경비원이 될지 특수경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시설경비업, 특수경비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고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에도 기계경비 장치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계경비의 발전도 촉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일반 민간경비업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개방됐으니까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쉽게 말하면 국가중요시설, 뭐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청원경찰 대신에 경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경비, 청원경찰이 아닌 순수 민간경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규모가 큰 경비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보면 특수경비 업체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 특수경비원들이 들어가요. 전국적인 어떤 지사망을 가진 경비업체가 공항, 항만의 특수경비 시장을 사실은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특수경비업체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시장에 그 기존의 특수경비업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없습니다.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도 실제로 어떤 수주를 따기 어렵다는 거죠. 제주공항에, 인천공항에, 무슨 김해공항에, 무안공항에 특수경비원을 현실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원경찰이 있던 곳에 특수경비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다면 특수경비 업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청원경찰이 폐지되고 나면 아마 특수경비업하고 기계경비업 업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 분야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과연 특수경비원들이 청진하던 국가중요시설에 들어가서 청년만큼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을 했죠. 4대 보험도 직접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임용, 배치, 근무, 감독 뭐 이런 것 징계를 청원주가 직접 다 할 수 있는데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 업체에서 공항 항만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근무 감독은 경비 지도자가 합니다. 경비업자와 경비 지도자 하지만 사실은 시설주의 간접적인 감독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보험 같은 거는 특수경비업자가 들어주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들어주지만 특수경비 업체 특수경비원들의 4대 보험 특수경비업자가 다 들어줍니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갑에 위치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김해공항 같으면 뭐 김해공항 공사 사장이 사실상의 어떤 갑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4대 보험을 직접 들었을 때 하고 다른 업체에서 든 사람을 데려왔을 때 하고 제가 볼 때는 근무원들이 받는 어떤 압박감 내지는 뭐 어떤 근무의 충실도가 좀 제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칫하면 지휘체계가 이완화될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경비업을 유지했을 때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중경찰제 기능, 청원경찰은 경찰의 일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총기 소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테러와 북한 남침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자, 특수경비원 또는 일반 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전담하게 되었을 때는 테러, 북한 남침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아마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은 일반 경비원은 대치 못하고 특수경비원으로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특수경비원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죠. 일반 경비원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만 현재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이 안처럼 되면 특수경비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경비는 국가중개시설 공공기관에 배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 특수경비에 대한 어떤 교육, 총기훈련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력경비의 경우에는 경비원 임금 수준이 하향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없어지게 되면 일반 경비원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보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 경비원들의 이직,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4만은 새로운 단일 법안을 만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칭 단일 법안이 뭐가 좋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가칭 제가 볼 때는 청원경찰과 경비업 5가지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민간경비업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죠. 단점에 민간경비업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의 법안을 만들 때 좋은 점은 청경과 민간경비 제도의 문제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공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민간경비업의 육성이 좀 더 수월해진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도 다 경찰의 감독을 받지만 감독의 정도가 청원경찰은 조금 더 경찰하고 우호적인 관계고 민간경비는 거의 상하관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되면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를 다 아우르는 거니까 청경과 시오신기들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경찰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방범기기시장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죠. 청경에 들어가는 모든 방범 장비, 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간경비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민간경비법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기계경비 파트가 급속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보수체계가 조금 좋아지고 우주경비를 확보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경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찰과 민간경비의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 방범 예방 활동도 제고될 수 있지 않겠는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찰하고 민간경비 파트하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뭐 지금도 민간경비원들이 우리 범죄 예방 활동에 경찰에 도움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아파트 안에 일어나는 웬만한 범죄는 민간경비원들이 다 예방하고 현행범 그런 것도 하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이 있고 할 땅 차이입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범죄도 CCTV하고 민간경비원들의 지적적인 순찰로 예방이 되고 있죠. 기계경비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중요시설 그다음에 공장 이런 데는 범죄가 별로 없죠. 문을 닫고 퇴근하면 기계경비 다 지켜줍니다. CCTV가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경찰이 했던 일들을 민간경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민간경비 업체나 경비원들이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상호 협력관계가 분명하죠. 경찰의 공백, 치안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꿔주는 건 사실입니다. 방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민간경비를 상하관계 아닌 대등관계, 협력관계로 보는 경찰 수뇌부나 경찰 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법이 제정되면 아마 그래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연 이런 민간경비법을 만들었을 때 각 업무 분야별로 시효, 신기특 플러스 청격 업무까지 포함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한계가 어디까지 될 거냐, 어떤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가.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비법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뭐라고 청원경찰을 뭐라고 명명을 할 것이며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새로 정립될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이 아직도 애매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5장, 우리 교재로 보면 제5장 2절 마지막 파트죠.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과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은 업체가 대체로 영세합니다. 기계경비 업체하고 특수경비 업체를 빼고는 거의 영세해요. 시호, 신 거의 영세합니다. 그래서 자주 망합니다.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폐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 수요와 시장 규모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 대도시 또는 중간급 이상 도시에만 이런 민간경비 시설경비나 민간경비 시장이 필요하지, 뭐 나머지 저 시골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경상남도 같으면 뭐 함안, 산청, 뭐 의령 이런 데 민간경비 거의 필요 없거든. 큰 시설물이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시설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경북 같으면 영양, 청송 뭐 이런 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서울특별시, 부산, 서울특별시 내지는 광역시, 그 다음에 적어도 인구가 뭐 10만, 20만 이상 되는 도시, 뭐 김해, 양산, 창원, 뭐 이런 정도 돼야 이게 시설경비나 뭐 인력경비, 호송경비, 기획경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경비가 성장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경비 시스템은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죠.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인력경비회사가 한 990개 되면 기획경비회사는 10개 미만이죠. 그러니까 1%, 1000개 중에 1%가 0.1% 좀 된다 봅니다. 1000개 중에 1개. 0.1% 넘고 한 0.5%, 뭐 0.56%좀 되겠네요. 전체 비중을 보면 인력경비회사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 관련 분야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경비 입찰 단가가 비현실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경비 업체끼리 영세하다 보니까 서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덤핑 입찰을 합니다. 자, 경비업체가 A, B, C, D, E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에 입찰이 되는데 우리 1년 동안 A 업체는 이렇게 줄게요. E 업체는 9,500에, C 업체는 9,000, D 업체는 8,500, E 업체는 8,000에 이겼다. 이러면 8,000 업체가 낙찰되죠. 그러니까 8,000만을 받아가지고 경비원들한테 월급 주고 내부 직원들, 관리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사대보험 들어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한테 주는 보수도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최저임금도 요즘 현실에서 뭐 9,600 얼마인가 뭐 이거 곧 10,000원을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경비원들도 실수령이 220만원, 뭐 230만원, 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적은 돈을 받아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려고 하면 죽어나는 건 업체 사장이죠. 대규모 회사는 관계없는데 작은 회사의 경우는 참 관리하는 어떤 건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회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지 재살 뜯어먹기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부 청원경제법이 이완화돼서 운영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먼저 경비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력에 전문하죠. 우수한 경비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 검정제도, 자격검정제도를 실시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좀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경비 전문학교를 설치해가지고 교과과정도 개편하고 우수교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 및 방범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굉장히 사실은 시장만 있다면, 수요만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발전하겠죠. 최첨단 어떤 방범기기를 자꾸 만들어내겠죠. 예를 들면 CCTV 같은 거 해도 지능형 CCTV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전방 360도 돌면서 지가 감지하고, 소리가 나면 또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 필요하면 고화질로 녹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모니터용이 모니터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CCTV에 있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기계 장비가 굉장히 발달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으로는 기계경비 업체에서 출동 시간이 25분으로 되어 있죠.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25분이면 말이죠.
예를 들어 근방에 뭐 도둑이 들었다. 여러분 3분 5분에 다 들어가요. 그 10분 시사하던 경찰이 잡힙니다. 경찰은 3분 5분 안에 출동하잖아요. 근데 기계경비업자가 돈 받고 는 업자가 25분에 출동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아마 이 계획비 도입안 초기에 2001년도에 25분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죠. 이 기계경비업자가 이래야만 우리 예를 들면 25분 25분 안에 출동하는 거, 25분 지나고 출동할 때는 책임을 지면 25분 안에 출동하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경비업자가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이 경찰청에서 판단 잘못한 거예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럼 소비자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출동 시간을 예를 들면 3분, 5분 안에 줄여야 됩니다. 늦어도 10분 안에 와야 되죠. 요 10분은 제가 늦어도 경찰은 옛날엔 3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골든타임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입니다. as soon as possible이요. 가능하면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우리 심폐소생술한테도 골든타임이 4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3, 4, 5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방이 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죠. 25분 하면 이거는 요즘 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이거는 사실 있어야 만한 규정이죠. 면책 규정에 불과하다. 기계경비업자의 면책 규정에 불과하다. 기계경비업자 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뭔가 공정해야 되죠. 소비자와 제품을 서비스 공급한 업자와 공정해야 됩니다. 돈을 받는다 하면 그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통합 운영을 표명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경찰을 없애려고 전에 한 적이 있죠. 청원경찰을 없애가지고 민간경비를 통합하려 했는데, 청원경찰이 청목회라는 어떤 로비 조직을 만들어서 국회의원한테 막 로비하고 이런 적이 있었죠. 청원경찰 폐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가 수면나루를 깔아냈지만, 그만큼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있는 제도를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청원경찰을 10년에 걸쳐서 조금 줄인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산항만보안공사 같은 데는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 두 가지가 공존하다가 특수경비원을 전부 다 청원경찰로 신분을 다 전환시켜줬어요. 전부 특수경비원이다. 약 한 400명 가까운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원경찰이 어이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청원경찰 더 늘었죠. 어쩌면 시대에 청원경찰 된 사람 입장에서, 경비원 입장에서 보면 청원경찰 된 특수경비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데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 민간경비원 특수경비원 제도로 가면서 보수를 현실화시켜주는 방향,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청원경찰 제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쉽지 않을 것이다. 통합하는 것이. 그 다음 협력방법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과 각종 협의기구 창설, 정기 모임, 학술 세미나,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제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자, 공동 생산자로서 동반자적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앞으로 전망입니다. 민간경비사는 변화 요인이 있으면 전망이 나오겠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죠. 10세장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70세는 여러분 조금 더 입회도 못합니다. 75세쯤 돼야 입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75세 노인이 들어가면 거기 가서 청소하고 라면 끓여야 된다 그러죠.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숫자를 제가 보니까 7,700명쯤 되더라고요. 곧 몇 년 있으면 10,000명을 돌파합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그렇게 많아요.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독거노인,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 긴급 통보 시킬 시스템을 시작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고독사는 사람 많잖아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긴급 통보 시키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나오면 설명할게요.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노인이 병원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단순한 경비 시스템을 넘어서서 인간 휴먼 서비스,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인간경비 산업이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서 워라밸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놀 때는 놀아야 된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놀아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레저 산업. 뭐, 어째 보니까 전문 친구들이 캠핑 많이 가더라고. 캠핑장도 많이 생기고. 차박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집을 많이 비우니까 집 안에서 집의 어떤 안전, 집 안에서 어떤 뭐 도난, 가스, 이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 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건물 또는 스마트 건물이 증가를 해가지고 예방적 시큐리티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싼 건물에 들어가도 못해요. 택배도 힘들어요. 짜장면도 못 시킵니다. 무슨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고 또 비밀번호 플러스 경변이 갇힌 데도 있어요. 자동차 들어가면 다 차단기 있죠. 출입문에 가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죠. 거기다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는 그 앞에 경변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요새 범죄 관련된 여성 안심건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 안심건물 인증 제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성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건물로 인증해준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와 일반 보안 시스템을 결합한 토탈 시큐리티, 토탈 안전산업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민간산업 발전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 산업화, 정보화, 기계화, 공업화, 그죠? 개인주의와 그에 비해서 경찰 업무 과다죠. 비범죄 업무 너무 많다 얘기 있습니다. 주체 업무 이거 넘겨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죠. 공장이 많은 데는 공장에 필요한 상품, 아파트가 많은 데 아파트가 필요한 상품이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업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 정의될 것이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미 기계경비는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에 가깝다고 보지만 인력경비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됐다. 덤핑 기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21세기는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시장의 규모는 인력경비가 월등히 크지만 성장 속도는 기계경비가 커갈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인력경비를 전부 기계경비를 바꾸고 있죠. 네. 사람 관리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갈 것이냐. 융합보안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융합보안은 뭐냐면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통합한 시스템이에요. 자, 융합보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융합한 개념입니다. 통합한 개념입니다. 자, 물리적 보안은 뭐냐면 각 시설물에다가 물리적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출입문 장치를 설치한다, CCTV를 설치한다, 가스, 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이게 물리적 보안이죠.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런 건데, 정보 보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컴퓨터 보안이죠. 국가 기밀을 보호한다, 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한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 내지는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이죠. 이게 정보 보안입니다.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업무, 이 정보 보안이죠. 정보 보안과 물리적 보안을 통합한 융합 보안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출입자 통제, 접근 감시, 잠금 장치 등과 불법 침입자 정보 인식 시스템, 불법 침입자 정보 인식 시스템, 이거는 일단 사이버 보안이죠. 이런 것을 상호 연계해서 보안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인데, 자, 여러분, 융합보안의 대표적, 융합보안을 잘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죠? 자, 미션 임파서블. 7까지 나왔는데, 자, 이 초기에, 이 1번 버전, 96년도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1 명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아주 보안이 강화된 시설물 천장에서 하강하고 있죠. 역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다 봐야 되겠죠. 천장에는 누군가가 동료가 톰 크루즈가 하강하는 속도를 적절히 줄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William Donlow. 자, 드디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표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마도 컴퓨터에 들의 어떤 기밀 자료를 떼내기 위한 모습 같습니다. 자, 엔터 네임 돈노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치죠. 자,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쳤습니다. 어떤 리스트, 원을 요하는 정보에 접근을 했습니다. 저 CD롬에 아마 정보를 카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런 거 안 쓰겠죠? 96년도니까 저런 걸 쓰는데 요즘 같으면 다 USB를 쓰겠죠. 카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성공. 다운로드 successfully. 갑자기 쥐가 나타납니다. 천장의 어느 부분에 톰 크루즈의 동료가 있는 곳에 쥐가 나타났는데 저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런 첨단 시스템을 쥐가 있겠습니까? 영화니까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바닥을 디디면 보안장치가 작동해서 안되니까 공중에 떠가 있습니다. 경보가 울릴 수 있겠죠.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안되는가 봅니다. 자, 땀방울이 안경을 타고 바닥에 떨어지면 안되니까 손으로 받았습니다.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공했다 싶었는데 아싸. 저것도 막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정이죠. 자,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장면인데 이게 융합보안입니다. 융합보안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한 예방사업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홈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지역 단위의 타운 시큐리티로 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홈 시큐리티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고령화 시대에 긴급 통보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위기 노인 구조 서비스가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이 위기 노인 구조 서비스 장치를 설치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실의 중간 부분에다가 이걸 딱 설치하면 움직임을 감지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전화가 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안방에도 설치하고 화장실에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비상벨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그 버튼을 누르면 긴급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회 또는 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자들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홈 시큐리티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범죄 예방, 가스 예방 이런 것도 가스가 샌다 이럴 경우도 자동으로 통보된 시스템도 홈 시큐리티인데, 타운 시큐리티는 안전의 개념을 개별 빌딩, 단독주택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하는 걸 말해요.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의 방법이 대단히 유용한데,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 같으면 뭐 서울 인근에 뭐 용인 같은 데나 뭐 이런데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고급 빌라를 지어가지고 한 50세대, 100세대 지어가지고 고급 빌라 전체 한 50세대, 100세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큐리티 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이런 홈 시큐리티뿐만 아닌 홈 시큐리티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장치 플러스 그 지역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게 해뒀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죠. 울타리도 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비원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최고의 부자들이 하는 시스템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화로 가겠죠. 무인화 기획 시스템으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주차장, 뭐 ATM기, 뭐 온실 관리, 뭐 스마트팜 가는 거죠. LPG 관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방적인 지킬 시스템 간다고 그랬죠. 인텔리전트 건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지원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간다고 그랬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에스코트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 기업 뭐 오너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경호 신변 보호 사업이죠. 이런 분야가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간경비업 39권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이제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인데, 이런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역시 민간경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 확대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1강부터 39강까지 민간경비는 수업 듣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뭐 머리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민간경비는 이렇구나 하는 어떤 감은 잡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대장경의 강의를 마치고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